이제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에 대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망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할 것은 2010년도 콘텐츠 산업 통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콘텐츠 산업 조사 통계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2009년도 통계를 사용함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는 총 68조 원 수준이고요. 향후 5년간 약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85조 원 정도의 규모로 국내 콘텐츠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콘텐츠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이런 것들과 함께 출판, 그 다음에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산업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콘텐츠 시장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 출판 시장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낯설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비중의 31%가 출판 시장입니다. 그러면 잡지라든지 혹은 단행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순위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게임,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가 국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게임 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어서 국내 매출액 수준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지만 현재 10% 수준이지만 향후에 18%로 늘어날 것이고 해외 수출액은 더욱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우리 국내 게임들의 진출 속도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게임 업체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 방송, 광고 이 부분이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의 수출액이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율도 전체의 5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게임이 차세대 콘텐츠로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게임과 관련돼서는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차세대 콘텐츠 산업본부의 뉴컬버 콘텐츠팀에서는 특별히 게임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흥원에는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라고 하는 게임 진흥을 위한 총괄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기 지금 강의실 빌려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게임 업체들을 인큐베이션하고 또 게임 제작 지원도 하고 해외 퍼블리싱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한 50억 정도 편성해서 특히 모바일 게임에만 한 50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전체 게임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한 120억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올해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게임 업체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액 규모에 있어서는 게임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최대 270배 높은 수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에 대비했을 때 수출액은 270배 엄청난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도입과 성장, 그 다음에 성숙과 쇠퇴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성장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국내 콘텐츠 산업 단계에는 성장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시장을 확장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들이 바로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매출 성장과 수익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나 단말기에 대한 접근성들이 강화되고 반면에 그런 수익성들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경쟁을 증가시키게 되는
그럼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되어지는 이런 기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시장 확장 정책을 통해서 더욱 성숙 단계로 이끄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에서 올해 전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5월 7일 날 위에 있는 5개 기관이 통합하여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한국방송진흥원, 게임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그 다음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우리가 키파라고 부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단이 일부 이관이 되면서 2009년 5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통합기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게임업센터가 2009년 6월에 분당에 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1월에는 1인 창조기업 관련된 지원센터가 역삼동 사옥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관심사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원 전체의 전략사업 중에 하나는 우수한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와 같은 우수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저희 원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들이 신화 창조, 신화가 그 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우신 이야기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2009년 10월 22일 날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1회 대회를 마쳤고 현재 2회 대회가 진행 중, 2회 대회까지 시상이 끝났습니다. 1등에 대한 상금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1등 시나리오 당선자에게는 저희들이 2억 원의 제작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국내 스토리 공모전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래서 주변에 뭐 게임 시나리오도 좋고요. 장르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스토리든 우수한 스토리의 원형, 저희들이 완성된 시나리오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놉시스 수준에서의 스토리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등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억 원의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콘텐츠의 영역은 게임,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라이센스 캐릭터, 그 다음에 만화, 음악, 그 다음에 R&D에는 정책 연구와 그 다음에 문화기술, 컬처 테크놀로지 R&D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그 CT R&D 예산 전체 한 500억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3D, CG, VFX, 그 다음에 영화까지 저희들이 국내 콘텐츠의 거의 모든 영역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조금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쪽에서는 뭐 영화의 비중까지 높지 않지만 저희들이 영화에 관련된 제작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제작 지원한 작품 중에 얼마 전에 뭐 개봉을 했었죠. 국내에서 한 300만 정도의 관객이 든 것으로 나왔는데 라스트 갓파더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심양래 씨가 미국 진출작으로 만들었던 그 영화도 저희가 제작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적자라고 또 송승헌 씨하고 그 영웅본색을 리메이크한 그 영화도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콘텐츠 영역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집행하는 총 예산 규모는 2,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들의 예산들을 배정을 해서 국내 콘텐츠 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확장 정책을 지금 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국고를 투입해서 제작 지원금과 혹은 마케팅 지원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 제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콘텐츠 제작과 창작 활성화 지원입니다. 쉽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제작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제작과 관련된 개발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단지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의 조건으로
콘텐츠가 상용화되는 것, 그 제작 지원이 완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상용화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작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콘텐츠진흥원 제작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르별 제작 지원, 게임,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등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콘텐츠 부분이 이제 추가가 올해부터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작 지원이 저희 전체 2,500억 원 예산 중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 그 다음에 또 제작 인력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또 해외 연수도 보내드리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우수한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는 신화창조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를 통해서 개발사들 또 특별히 이제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3D 사업도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독립제작사들이 영세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렌탈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할들을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상암동 사옥 바로 옆에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라고 해서 HD 방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목동 방송회관에도 저희들이 제작 교육과 실제로 제작을 할 수 있는 SD급의 제작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또 편집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3D 부분에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3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3D 장비는 굉장히 고가하고 아직까지는 시장 표준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방송사들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초기 투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는 수준에서 저희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3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작 장비들을 구입하고 그 시설들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 상암동 본사 옆에 있는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내에 3D 스튜디오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작 지원들을 통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이 국내 시장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해외 마케팅과 교류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르별로 해외 유수한 콘텐츠 마켓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밉TV라든지 CES라든지 시그라프라든지 이런 유수한 또 이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분야에서는 특히 모바일 쪽에서는 MWC라든지 얼마 전에 개최됐던 이러한 그 해외 유수의 견본 시장에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또 부스도 설치를 해드리고 해서 실제 국내 업체들이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에서 직접 피칭도 하고 또 부스를 통해서 수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작 지원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창투사와 연계하여 투자와 그 다음에 대출을 지원해드리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 규모가 전체 한 2,5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500억 정도가 R&D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문화기술의 원천 기술들과 응용 기술들을 개발하는 R&D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T 개발 지원, 또 기술 이전, 그 다음에 보급 실용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콘텐츠 발굴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콘텐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 및 연기 콘텐츠 활성화 지원도 이 부분도 다 저희 본부와 또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매년 한 500억 정도로 지금 거의 10년 이상 문화기술 R&D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술들을 이전받고 싶으시거나 또 그 기술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 쪽에서 협조가 가능하니까 혹시 개발하시는 업체들 분들 중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기술을 개발할 자금과 여력이 없으실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만들어진 기술 목록을 보시고
나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사람이라고 보고 콘텐츠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국 현재의 콘텐츠 산업은 기술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는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문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특히 가장 해외 시장 진출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이트웨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 콘텐츠 진흥원의 3가지 전략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또 국가의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것을 저희 콘텐츠 진흥원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진흥원에 대한 조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콘텐츠 산업본부 밑에 있는 유플랫폼 콘텐츠 팀을 제가 맡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업지원본부라고 해서 산업지원 부원장님께서 총괄하시는 제작지원 파트, 여기에는 전통적인 장르들, 방송, 게임, 창작 콘텐츠라는 부분들은 만해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들. 그 다음에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까지가 전통적인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장르들을 제작 지원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글로벌 사업본부, 전략시장 지원.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해외 4개 사무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해외 견본실을 참가 지원해드린다든지 또 국내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BCWW라든지 디콘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팀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금융도를 연계해드리는, 그 다음에 완성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콘텐츠 산업본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속해 있는 뉴 플랫폼 콘텐츠 팀은 스마트 콘텐츠, 그다음에 스마트 TV, 그다음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모바일 폰 등에서 활용되어지는 콘텐츠들, 그다음에 해외 국내에도 앱스토어가 있지만 해외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 같은데 저희들이 마케팅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마케팅 비용, P&A 비용 같은 것도 지원해드리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에 관련된 입체 영상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체 영상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그 다음에 해외 유수한 스테레오그래퍼들을 초청하여 국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콘텐츠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또 전체적인 그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개발지원센터는 CT와 관련된 R&D를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지원부에 이런 총 3개 본부와 한 센터가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반을 조성하는 본부에는 현재 기반 조성 파트, 그래서 창작 기반,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 공모전, 신화창조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그 다음에 창의인재 양성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중예술지원팀에서는 음악, 그 다음에 패션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작인력 양성팀은 그야말로 모든 장르의 신규 인력들 혹은 기존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정보인프라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대회 운영하는 저희 포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과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전략정책본부 밑에 3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것은 콘텐츠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용자와 이용자 간
혹은 이용자와 업체 간, 또 업체와 업체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분쟁을 조정하는 신설 기구로 출범을 했습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은 그 성격상 굉장히 소액 다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같은 데서 그 소비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을 하나 샀는데 그 아이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든지 아이템을 환불하고 싶은데 그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굉장히 소액 규모의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만 또 분쟁만 조정하는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인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상암동에 말씀드린 본사 사옥이 있고요. 여기에는 콘텐츠 전시관, 그다음에 콘텐츠 도서관이 위치를 하고 저희가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그 DMS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DMS 건물에서는 제작 지원할 수 있는, 특히 HD 시설에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와 시설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목동의 방송회관에는 SD급의 스튜디오, 그 다음에 제작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과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창작지원센터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지원 공간, 그 다음에 일부 1인 창조기업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의사무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의 회의사무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콘텐츠 산업의 육성 기본 방향은 한 3가지. 그래서 해리포터는 저희들이 스토리를 발굴하고, 아바타 프로젝트는 새로운 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장보고 프로젝트는 국내의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이 3가지 프로젝트가 저희 콘텐츠 지원의 중요한 3가지 사업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팀의 중점 사업 2가지는 스마트 콘텐츠 발굴 사업과 뒷부분에 있는 스마트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콘텐츠 발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올해 지원하는 총 4가지 사업 분야는 가상세계 콘텐츠, 가상현실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이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전체 예상 규모는 한 12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가상세계 콘텐츠는 기존에 사실은 저희들의 이 사업은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버추얼 월드를 온라인상에서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 목표로 잡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컨드 라이프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 콘텐츠의 올해 사업 방향을 SNS 연계 서비스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즉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TV, 또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SNS 연계 콘텐츠를 올해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제작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를테면 카카오톡 같은 것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혹시 페이스북에 연계된 SNG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요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소셜 네트워킹 캐터고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SNS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특히 LBS 기반의 여러 가지 SNS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후지어라든지 이런 1kg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가상세계 콘텐츠에 저희들이 제작 지원하는 캐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VR입니다. Virtual Reality고요. 현실의 일부를 가상으로, 특히 영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주로 B2B 모델을 저희들이 제작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가상 교육이라든지 또 스크린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도 스마트 미디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사업 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는 AR, 즉 증강현실을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전체 2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특히 현재 이제 AR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정보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어느 위치를 이렇게 거리를 비추거나 할 경우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고, 그렇죠? 지하철역이 어디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 전문점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상에 이제 띄워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쪽은 사실 그런 증강현실 콘텐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별로 돈이 안 되는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라든지 증강현실을 이용한 캐릭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좀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콘텐츠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다 스마트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 부분만 스마트 콘텐츠라고 띄어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붙인 이유는 올해는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북, 기존의 이북하고는 좀 다른 형태. 기존의 이북은 인터랙티비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책장을 넘기는 수준이라든지 기껏해야 밑줄을 긋는 수준 정도의 인터랙티비티였다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 스마트 콘텐츠 전체 10억 예산 중에서 5억을 들여서 지원하려고 하는 디지털 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북의 기능을 훨씬 넘어서는, 그래서 일종의 동화책 같은 건데 거기에 아이들이 그 콘텐츠를 보면서 직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를 터치를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그 안에 있던 그림들이 움직인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터랙션을 강화한 그런 북 콘텐츠를 저희들이 올해 좀 전략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스마트 TV가 이제 좀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과 LG전자가 가장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업체의 스마트 TV 세계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스마트 TV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TV에서 킬러 앱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발굴해서 저희들은 스마트 TV는 개인 미디어라기보다는 가족 중심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그 중에서도 RPG라든지 FPS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거는 개인 미디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몸을 같이 쓰는, 닌텐도 위라든지 또 엑스박스 360의 키넥트라든지 이런 체감형, 동작을 인식하는 체감형 게임 같은 것들이 아마 향후에 스마트 TV에서는 킬러 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 다음에 그런 체감형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직까지는 PC 기반이긴 하지만 그런 체감형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을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와 성공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올해 또 5억을 들여서 한 개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 전체 사업들을 3월 말에 공고를 냅니다. 3월 말에 공고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공고를 보시고 저희들이 아마 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하게 될 거고, 사업 설명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데 사업 공고문을 보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제작 지원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제작 지원비를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콘텐츠는 올해 저희들이 스마트 TV 기반의 가족 중심 체감형 게임 콘텐츠, 엑스박스 360의 키넥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LG온 장비가 있죠. 콘솔이 붙게 되죠. 그래서 훨씬 정교하고 훨씬 생생한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지만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콘솔을 이용자들이 과연 사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 사양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단말 업체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 TV의 사양이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PC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훨씬 못 미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앱당 최대 용량을 50메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스마트 TV에 굉장히 그 고화질 대형 화면인데 거기에 그래픽을 생생하게 집어넣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업체하고 삼성전자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사양을 좀 낮추면서도 프레젠스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콘텐츠가 뭐가 있겠는지,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삼성전자 쪽에서도 어떤 것이 과연 스마트 TV의 킬러 앱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제안한 체감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동일하고 이제 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단말 사업자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일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말기만 제조해서 판매하면 끝났죠. 거기서 유통되어진 콘텐츠들에 대해서 단말사들 또 가전사들이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계만 만들어서 파면 되는 거죠. 거기에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들은 지금 뭐 쿡TV나 이런 IPTV 같은 경우에는 이통사들이고요.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단말사들은 그야말로 TV만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였는데 스마트 TV 생태계에서는 단말사가 플랫폼 사업자가 됩니다. 그렇죠? 단말사가 플랫폼 사업자가 됩니다. 지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IPTV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통사들입니다. KT의 지금 올레 TV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SKT의 브로드밴드 TV, 그 다음에 LG의 마이LG TV. 이런 IPTV는 그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이통사들이 콘텐츠를 수급하는 역할들을 다 이통사들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콘텐츠 CP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너 콘텐츠 나한테 얼마에 팔래? 그래서 콘텐츠를 다 끌어모으는 콘텐츠 애그리게이터의 역할을 하고 그 콘텐츠를 모아놓고 어떤 경우에는 번들로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물론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도 있고 별도의 프리미엄 콘텐츠들은 건당 얼마씩 페이퍼뷰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유통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플랫폼 운영을, 구축과 운영을 다 이통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의 어떤 앱스토어 같은 것들도 다 이통사들이 스토어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T스토어라든지 올렛스토어라든지 오즈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것들이죠. 단말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앱스라고 하는 별도의 단말사가 운영하는 콘텐츠 마켓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TV와 관련돼서는 TV 사업부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부분인데 스마트 TV가 되면서 스마트 TV에 탑재되는 앱을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단말사들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말사들, 즉 브랜드별로 스마트 TV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콘텐츠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기능이나 이런 스펙에서의 차별성도 있겠지만 스마트 TV는 사람들이 TV만 보는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하는 어떤 앱들을 우리가 제공해서 이용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단말사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에서 이용되어지는 앱을 크게 비디오 앱, 그 다음에 non-비디오 앱으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비디오 앱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VOD들, 다운로드 형식이 됐던 스트리밍 방식이 됐던 TV의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앱. 거기에 대한 수요가 물론 제일 높겠죠. 아무래도 TV라는 전통적인 이용자들의 기대 심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 TV에 대해서 애플 TV를 출범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컴퓨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플 TV를 보면 애플 TV에는 별도의 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비디오 앱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치 아이튠즈처럼 거기에는 별도의 앱이 없어요. 앱스토어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동영상, VOD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스마트 TV에서 정의를 한 거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컴퓨터를 원하는 게 아니다. TV에 대해서. 단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원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뭔가 컴퓨팅이나 그런 앱을 이용하는 그런 경험, 컴퓨터를 갖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스티브 잡스의 지론이고 애플 TV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죠. 근데 삼성이나 LG와 다른 스마트 TV 사업자들은 다 별도의 앱을 TV에 지금 탑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앱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과연 시청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우리 TV에 대해서 더 좋은 매력적인 인식을 갖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TV 단말사들의 최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나는 조직이 미디어 솔루션 센터라고 하는 MSC 조직인데요. 거기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스마트 TV까지 모두 콘텐츠와 관련된 영역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활발하게 1년 동안 삼성 스마트 TV에 현재 한 300개 정도의 앱이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TV에는 300개 정도의, 그러니까 넌 비디오 앱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LG는 좀 늦게 출발했죠. LG는 한 30개 정도의 앱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삼성은 이제 어느 정도 앱이, 물론 아직도 거기도 보면 되게 허접한 사실 앱들도 많이 있긴 한데, 초기에 삼성이 돈을 대가지고 TV 앱 개발자들한테 돈을 대서 앱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좀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주로 어떤 앱을 이용하는지를 봤더니 패션, 무슨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말랑말랑한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날씨, 뉴스는 좀 딱딱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높게 나와서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게임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좀 낯설어하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스마트 TV를 통해서 게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게임의 사양을 스마트 TV가 지금 현재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업체를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데모도 해보고 했더니 이거 정말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후발업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1년 동안 우리가 서비스를 해봤더니 어떤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리서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혹시 집에 스마트 TV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직은 안 사셨죠? 예, 아마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스마트 TV는 대부분 다 3D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를 사시게 되면 3D TV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드셔가지고 그 스마트 TV를 집에서는 아직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 스마트 TV가 제 개인적으로는, 또 업체에서도 얘기하지만 LG 스마트 TV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요. 훨씬 정교합니다. 훨씬 정교하다는 건 이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기계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세팅도 굉장히 복잡하고. LG TV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LG 스마트 TV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맞는지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복잡한 TV를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물론 그게 이제 스마트 TV가 보편화되고 이용 경험이 훨씬 풍성해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스마트 TV는 복잡하지 않은, 조작이 간단한 그런 형태를 원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 하나 좀 재미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직접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모바일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피칭 행사 등을 통해서 해외 투자자들과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카운터파트 중에 하나가 구글 코리아입니다. 구글 코리아 쪽에서 저희 쪽에 먼저 찾아와서 구글 코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글은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근데 온라인 쪽에서는 더 이상 광고 모델로 가지 않겠다라고 사업 방향을 좀 수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광고 전문 인력들을 구글 쪽에서 해고를 시켰죠. 근데 모바일 쪽은 여전히 광고 쪽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이 애드모비라는 광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애드모바일의 약자인 것 같고요. 애드모비라는, 여러분들 앱 쓰시다 보면 앱 안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앱들도 있죠. 그런 것들 보면 애드몹, 에즈바이 애드몹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들이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를 탑재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광고비의 반을 우리 콘텐츠 지원이 대주면 자기네들이 반을 대겠다. 그래서 개발업체는 무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개발업체가 우수한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별도의 개발비는 필요 없고 해외 진출에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좋다라고 선정이 되면 그 앱에 그 앱을 애드몹에 광고하는 비용의 반은 저희가 되고 반은 구글이 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집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스마트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H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매우 다양한 플랫폼에서 복잡한 형태로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의 굵기는 트래픽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별적인 앱들에 개별적으로 콘텐츠 업자들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H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 콘텐츠와 새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허브 역할 혹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마트 TV에서 운영되어지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LG가 전체 글로벌 스마트 TV 마켓 쉐어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 콘텐츠들이 유통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국내 콘텐츠들이 모이는 하나의 플랫폼, 허브 플랫폼을 만든다면 거기에 탑재되는 콘텐츠들은 삼성과 LG 스마트 TV 단말기를 달고 해외에 나가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국내 콘텐츠들이 연계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허브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물론 뭐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글로벌 시청자들이 이용자들이 그 앱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나라 무슨 드라마들도 있고 K-팝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앱들도 올라가 있으면 그것들이 이용하면서 국내 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뭐 드라마, 한류 팬클럽, K-팝, 영화, 한류 스타 정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스마트 TV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이 스마트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뭐 구글 아까 말씀드린 애드모비라든지 이런 해외 플랫폼 거치지 않고도 그쪽에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자력으로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